우여곡절의 울산 이야기. 텔레비전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드라마가 나오기에 정연이에게 따라해보라고 시켜보니 영 어색하다. 끌끌 웃으면서 너 어렸을 때는 경상도 사투리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폼이 아빠가 무슨 말을 하나 싶은가 보다. 내가 광주지검에서 울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 정연이가 아마 14개월이 되었을 즈음일 것이다. 조금씩 말을 배우는 아이가 울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알아듣고 사용하더니 좀 더 커서 놀이방에 갔을 무렵에는 완전히 울산 사람이 다 되어서는 엄마 아빠도 못 따라하는 사투리를 하는 것이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예쁘던지 내 자식이지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조그만 입에서 튀어나오는 울산 사투리가 너무나 정감이 있고 재미있어서 매일을 근하게 살았던 것 같다. 집에 들어가면 일단 정연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봐 대답을 유도하고 사투리 시켜보고 하며 거의 매일을 정연이의 원맨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정연이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 그때 일을 기억할 리가 없다. 울산에 살 때는 잘만 하던 사투리를 이제 경상도 사람이 말만 조금 빨리 해도 나에게 통역을 부탁할 정도로 까마득해져 버린 모양이다. 나에게는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검사로서 첫 발걸음을 떼놓았던 광주만큼 울산도 내게는 참으로 특별한 곳이다. 광주지검에서만큼 울산지검에서도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광주에서 나는 햇병아리 검사로서 열의에 활활 불타올라 일을 배워 나가고 있었다면 울산에서는 그 기운을 다스리고 주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처리해 나가는지를 배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정연이가 울산 말을 하나하나 배웠듯이 나는 울산에서 조직을 배웠다. 그때 계셨던 부장검사님이 나보다 딱 10년 연상인데 지금 또 내가 믿고 따르는 분들 중 한 분일 정도로 유능하고 인간적인 분이시다. 내가 울산지검에 갔을 때 그분도 울산에서 처음 부장검사를 하게 되셨는데 옆집 아저씨처럼 텁텁하고 수더분한 외모와는 달리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방식을 나에게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주 타이트하게 페이퍼와 기획서 작성하고 보고하는 요령에서부터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점을 느끼게 해주었다. 당시 그 부장 검사님은 관사에서 혼자 계셨기 때문에 저녁에 약속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말씀하시면 항상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곤 했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함께 밥 먹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혼자 밥을 먹으면 왠지 쓸쓸할 것만 같은 생각들을 하는데 나 역시 부장님이 혼자 식사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루는 아내가 퇴근 시간 무렵에 내가 집에 언제쯤 들어가는 것인지를 묻는 전화를 했다. 맛있는 밥을 지어 놓았으니 일찍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알았다고 대답을 해놓고는 부장님께 저녁에 약속이 있냐고 물으니 혼자 저녁을 잡수시게 생긴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혼자 집에 가서 나 혼자 따뜻한 밥을 먹기가 미안해져서 부장님과 저녁을 함께 먹고 가볍게 맥주도 한 잔씩 마셨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호주머니에 핸드폰을 보니 전화가 몇 번 왔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발신자 번호 표시가 없었지만 나는 아내가 걸었던 전화임을 확실할 수 있었다. 그때서야 내가 맛있는 밥을 해놓았으니 일찍 들어오라는 말이 기억이 났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내는 정말 골이 나 있었다. 밥상위를 보니 아내가 시장을 보고 와서는 특별 메뉴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슬그머니 미안해져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나 싶었다. 그냥 밥 해놓았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장보고 정성을 들여 상 차렸다고 그랬어야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잖아. 아내는 그래도 서운했는지 아무리 바쁜 검사라지만 집에서 저녁도 못 먹는 것이냐며 서운함을 표출했다. 부장님 혼자 식사를 하실 것 같아서 함께 밥 먹느라 그랬어. 그런 건 이해를 좀 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더 뿔이 났는지 등을 돌려 앉기까지 했다. 나도 아내 입장을 이해하고 내 입장을 잘 설명하고 했으면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저 이해만 하라고 하니 화가 났었던 모양이었다. 급기야는 아내가 자기하고 살지 말고 관사로 들어가 부장님하고 살라는 말까지 했다. 무던하게 나를 이해만 해주던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한 것을 보니 몹시 화가 났었던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광주지검에 있을 때만 해도 점심시간이 되면 부장님을 모시고 점심 먹으러 가기 직전에 광주지검 앞에 김치찌개로 유명한 식당에서 점심을 사서 잠깐 집에 들려 아내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어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혼자 집에 있을 아내가 쓸쓸할까봐 잠깐 얼굴을 보러 가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잠깐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나면 다시 후다닥 들어와 직원들과 부장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다. 집이 광주지검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울산에 오니 그런 잠깐의 행복은 없고 저녁 한번 남편과 마주 앉아 먹을 수가 없으니 꽤나 서운했었던 모양이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이해만 하라고 했으니 오죽 야속했을까.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당신이 남자들의 우정을 알아? 이러며 얼렁뚱땅 넘어가곤 한다. 그러면 아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흘겨보는데 나는 모른 척하기 일수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서운해할 만큼 울산에서 나는 참 바빴다. 아무래도 광주에 있을 때보다 내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탓이었을 게다. 게다가 울산은 큰 회사의 계열사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라 크고 작은 노사 분규로 나는 무척이나 바쁘게 지냈다. 많은 노사 분규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1997년 IMF 시대로 인해 일어났던 노사 분규 중 하나였다. 그 회사는 IMF 사태 때문에 최초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었는데 그에 대해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났던 것이었다. 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당장 튀어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잘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니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권력의 투입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만약 투입이 된다면 수만 명이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회사 안에서는 바리케이트로 외부와 차단을 하고 모든 것을 폭력으로 제압한 상태였다. 다행히 공권력이 투입되기 직전에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되었지만 민주주의의 땅인 이곳에서 해방구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어느 집단이든 어느 단체든 집단 행동을 하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독재나 다름없는 짓이다. 히틀러를 봐라. 군중 심리를 히틀러만큼 잘 이용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한 짓들은 무엇이었는가? 다시 되돌리기도 고통스러울 만큼 끔찍한 것들이지 않은가? 어쨌든 울산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